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정계약은 타인이 할 수 있다 없다. 전매 보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의 맥을 짚어보는 부정맥TV입니다. 지금 부정맥TV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궁금해하실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을 때 반드시 짚고 알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을 제가 쏙쏙 뽑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을 때 걱정하시거나 불안해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또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좀 들고 와봤으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도록 하셔야 할 일이 있다면 이 영상에서 언급해드린 내용들은 꼭 인지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Q&A를 제가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일단 먼저 요거 서비스 질문 먼저 제가 하나 드릴게요. 네. Q0. 지식산업센터 투자는 불법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그 정부에서 요즘에 자꾸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보이기는 하죠. 그 예전에 2018년 10월 8일에 MBC 바로 간다에서 요런 그 기사를 하나 올렸죠. 네, 보도를 냈습니다. 사업자가 없으면 못 사는 게 맞는데 이제 불법은 아니다. 뭐 엄밀하게 따지면 편법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래 이제 계약이 실행되는 프로세스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계약금을 납입을 하면, 그러니까 원래 분양 대금이 이제 10%죠. 네, 부가세를 포함한 분양 대금의 10%를 납입을 하면 분양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업자를 이제 등록을 하는데, 원래는 이 사업자가 사실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그게 이제 원칙이긴 하지만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은 이제 그게 없을 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불법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거는 잡아내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한 반 뒤쯤에 다시 한번 때립니다. MBC 바로 간다 해서. 예. 이렇게 이제 뭐 그 이제 이거는 그 분양 대행사 이제 직원이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면 된다, 흔한 걸로.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실태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문서상으로는 이 사람이 투자하는 사람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는 규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드려요. 처음에 상호명 뭐 어떤 업종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그냥 보통 직장인들이라면 혹은 또 뭐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그 전에 하고 싶었던 자기만의 어떤 사업이나 일이 있잖아요. 뭐 그리고 자기가 더 잘하는 전문 분야들, 이런 것들로 좀 업종과 그리고 이름을 직접 정해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그렇게 하면 실제로 이제 진짜 사장이라는 기분도 들기도 하고, 네,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사실을 정부에서도 인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규제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이 사람이 3년 뒤에 내가 원래 여기를 들어갈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았다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3년 뒤에 근데 당신이 입주를 안 했다고 해서 과연 정부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3년 동안 나는 사정이 생겼어. 어떠한 사정들이 생겼는데 그 3년 동안 내가 뭐 몸이 아프거나 혹은 뭐 자금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뭐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이거를 정부에서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문이 생기죠.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청금. 그 지식산업센터의 모델하우스나 뭐 홍보관을 가면 뭐 청약금이라 그러죠. 예, 청약금 뭐 1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뭐 5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이거를 이제 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자리를 먼저 선점을 할 수 있게 홀딩을 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당연히 돌려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간혹 뭐 안 들려주는 데들이 있어요. 뭐 좋은 자리였는데 이걸 당신이 포기를 해야 된다, 뒤에 충분히 많은 경쟁자와 그 대기자들이 있었는데도 당신이 넣었는데 안 했으니까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뭐 안 주는 곳들도 간혹 있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인 개념에서 보면 신청금, 여기서 이제 청약금이라고 안 하고 신청금이라고, 청약금이라 하면 이제 그 주택과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신청금이라고 할게요. 신청금과 가계약금,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가계약금은 사실 이제 부동산 중개 계약할 때 좀 많이 쓰는 내용들인데, 뭐 만약에 월세 1000에 뭐 100짜리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월세 한 10만 원 정도, 그 10%인 10만 원 정도를 먼저 이제 가계약금으로 걸어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부동산들이 문자를 보내요. 계약금의 일부를 이제 입금을 해달라. 그러면은 입금을 하게 되면 그게 좀 계약금의 일부로 이제 인정이 돼요. 가계약금은 거의 계약금의 일부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신청금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디파짓이에요. 디파짓.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처음에 디파짓 얼마 내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갈 때, 퇴실할 때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이제 그걸 돌려받고 가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디파짓이냐면, 계약을 할지 말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을 갖는 거에 대한 디파짓이에요. 내가 이 시간 동안에 이걸 확실하게 하겠다고 하면은 이 신청금이 계약금으로 이제 이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 시간을 홀딩하기 위한 거죠. 예, 이 디파짓은. 이 디파짓은 제가 생각하는 신청금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보통은 신청금 계좌랑 그 정계약 계좌랑 좀 번호가 달라요. 대부분은 그런데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신청금 계좌랑 정계약금 계좌랑은 신탁사에서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신청금 계좌에 들어가 있는 신청금은 금방 환불이 돼요. 뭐 금방이라고 해도 뭐 보통은 한 2주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2, 3주. 근데 정계약금 계좌로 들어가면 이거는 빠져나오기가 더 힘들어요. 신탁사에서 더 까다롭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시간이 더 소요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조금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근데 요거 부동산 중개 계약할 때는 요것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계약금 중 일부 혹은 가계약금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매수인 또는 이제 임차인이 임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포기를 하게 되면 요거는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정계약은 타인이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대리 계약이 가능하냐 이거죠. 네, 대리 계약이 가능합니다. 네, 정계약은. 이게 정계약을 할 때는 보통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입금 내역,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인감도장,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부수의 차이들이 있는 데들도 있긴 하지만, 네, 이렇게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대리를 할 거면 그냥 대리한테 줄 위임장이란 위임용 인감 증명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대리하는 사람은 신분증, 뭐 간혹 뭐 그 사람의 등본도 뭐 필요하기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만 있으면은 대리를 해서 진행을 할 수는 있어요. 간단하죠. 정말 멀리 계시는 분들이나 정말 시간이 안 나시는 분들, 그리고 혹은 계약 진행을 빨리 서둘러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해요. 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무슨 중고차를 사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아무리 싸도 사실 요즘에 수도권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아무리 싸도 그래도 1억 5천 이상은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몇 억씩 하는 그래도 상품인데, 웬만하면은 직접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매 보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모델하우스나 저기 홍보관에 가면은 그 상담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이거 피 얼마 받으면 얼마 받고 바로 팔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솔깃하게 굉장히 많이 하시죠. 전매 보장은 없죠, 당연히. 네, 이런 보장 있으면 다 사지. 네,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계약을 쓰게 되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이제 책임은 명의자한테 있는 거예요. 네, 명의자한테. 시세가 올라가지고 뭐 만약에 평당 600짜리를 계약을 했는데 한 3년 뒤에 평당 1000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익을 분배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 뭐 담당했던 직원이나 뭐 대행사한테. 그러면 피가 안 올랐다고 해서 그거를 과연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거냐라는 거죠. 예. 뭐 그 전매를 할 때 녹음을 한다거나 뭐 각서를 쓰게 되면은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해요. 네,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아닌 경우들도 봤어요.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없어요, 누군가한테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좀 인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피가 얼만큼 오를지에 대해서는 사실 내가 조사해도 되는 거잖아요. 내가 조사하면은 충분히 팩트 체크가 되는 내용이에요. 여기가 얼만큼의 시장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몇 년 안에 내가 어느 정도 오를 거라고 판단이 드는지, 이거는 내 판단이 맞는 거니까 남한테 이거를 의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 임대 보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전 질문은
전매 보장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 보장은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거는 이제 뭐 어딘지는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직접 이제 상담도 받은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임대료 보장 확약 및 혜택 증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건물명이랑 소재지랑 호수 쓰고 이제 계약자명 쓰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확인합니다 쓰고 여기다가 이제 서명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일단 여기 확정 임대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 확정 임대료가 보통 이제 시세보다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제법 많아요. 그게 왜 그런 거 하면 보증금이 없어요. 여기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저도 상담으로 적어놨잖아요. 보증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세보다 조금 더 높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분양을 할 때랑 입주를 할 때랑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의 또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감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간 임차인 유치를 위한 유예 기간을 인정한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보통 입주 지정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한 2개월 정도 돼요. 그리고 3개월 동안에 임차인을 유치하는 이제 그 회사, 이 회사 어디 라이프테크라는 이제 회사에서 임차인들 유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뭐 이렇게 해서 한 5개월 정도는 렌트 프리로 이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동안은 처음 입주하고 5개월 동안은 뭐 임대료가 이제 지급되지 않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임차인이 있든 없든 이제 임대료가 지급이 되는 건데 자, 임대 보장 기간은 12개월로 하되 상호 협의 후 이제 1년마다 재연장하면서 연장 시 최대 10년까지 보장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현수 막 크게 막 붙어 있는 데들 보면은 임대 보장 10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년 동안은 이 10년치 계약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1년마다 상호 협의 후예요. 상호 협의 후라는 말은 계약자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사라져 버리면 이 계약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사라지는 게 뉴스에 심상찮게 나와요. 왜냐면 이 회사들이 처음에 이렇게 임대차를 운영하기 위한 위탁자금, 운영자금들을 지원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네, 뭐 시행사나 대행사로부터. 네, 그 돈이 이제 다 떨어지면 나가는 거죠. 뭐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보장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에 대한 보장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계약자는 잔금 처리 후 수탁자와 임대 관리 위탁 계약서를 작성해야 유효하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이제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임대 관리 위탁 계약서예요. 위탁 계약서. 임대를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임대 관리를 맡기는 것뿐이야. 아주 쉽게 생각하면. 위 계약 내용은 주 라이프테크에서 보장하는 내용으로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와는 무관하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와는 무관해요. 여기서 임대를 만약에 안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만약에 사라져버리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임대 보장은 있지만 임대 보장 자체를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라이프테크라는 회사는 그냥 예시인 거예요. 이 회사가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이 회사는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뭐 저는 몰라요.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이거는 한 가지 예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임대 보장이라기보다는 위탁 관리 업체로 이해하는 게 적절하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 임대 보장 업체는 있지만 임대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꼭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하는 내용이고요. 근데 좋은 현장이면 사실 이런 부가 옵션을 안 달죠. 돈 나가는 일을 왜 합니까? 시행사도 어쨌든 이 그 위탁 관리 업체들을 도급을 주는 거죠. 네. 하청을 주는 건데 물론 돈이 안 나가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나갈 건데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임대가 잘 나가고 뭐 시세가 오르고 뭐 매매가가 오르는 현장이라면 수요가 충분한 현장이라면 이런 부가적인 옵션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기획할 때부터 어떤 현장을 기획할 때부터 사실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기획을 하는 이미 그 단계 기획 단계에서 이 현장은 임대 보장이 필요해. 이 현장은 임대 보장 같은 건 필요가 없어. 이거는 이미 기획 단계에서 다 결정이 되고 들어가는 내용입니다.